안녕하세요. 방학 잘 보내셨어요? 오늘 얘기해 드릴 거는 인도에서 왜 선이 발생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명상문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인도 문화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도에는 왜 하필 그렇죠. 명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먹고 살기 편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명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생각, 자기 성찰,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다 어느 정도는 먹고 살기 좋은. 그래서 중국에서 명상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오는 게 당나라 초기를 지나면서 경제가 호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참 젊으셨을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안 그러면 그런 시기, 전두환 대통령 때, 모르죠. 여러분들은 이승만 때였을 수도 있죠. 일제강점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시절만 하더라도 살기가 힘들었고, 먹고 사는 게 주류였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고, 만족하고, 그 다음에 행복이 뭐다. 안 그러면 보람 있는 일 이런 거는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시대를 산 겁니다. 불행한 시대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추구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집단에 희생하고 이런 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그래서 신파 쪽 드라마 이렇게 보면 요즘은 이제 그런 드라마는 거의 없어졌는데 이렇게 보면 남동생을 위해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월급을 붙여주고 이런 식 스토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집단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지금 베트남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트남도 유교문화권이기 때문에 대가족 제도고 여성이 상대적으로 희생하는 부분이 더 강하죠. 그래서 집안을 위해서 희생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을 때고 자기구현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고 지금 젊은 여러분들 애들이나 그 밑에 젊은 사람들 보면 자기구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죠. 그리고 자기 행복, 자기 만족감, 이런 것들. 상황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좀 위에도 다 마찬가지고, 공부 잘하면 의대나 법대를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뭔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적성이 문제가 아니고, 과가 정해져 있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데 왜 하필 그런 데를 가려고 해?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은 또, 시절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좋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 저는 더 심한 경우도 봤으니까 더 심한 경우는 뭐냐면 부모가 어디를 가라 했는데 진짜 가기가 싫은 거야. 자기는 어디를 가고 싶었고 결국 나중에 부모 몰래 그냥 써서 통과시켜 버리던데. 그러고 나서 합격하고 오니까 이미 다 서류 끝났는데 어쩔 거예요 이제. 부모라도 어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절이 또 다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세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뭐든지 반대하고 이러면 다 부모님 말을 따르고 결혼도 그런 시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시절이고 지금은 부모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정상적인 부모님이면 지금은 자식에게 그렇게 세게 말을 못합니다. 세게 말을 했다가 충돌하면 서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는 가족끼리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적절점을 가지고 타협해 가죠.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경제가 안정된 뒤에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가 그런데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 되면서 탈종교화가 가속화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종교를 안 믿는다. 근데 그 종교를 안 믿는 그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유신론적 종교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그런 유신론적 종교를 안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명상이라든지 수행과 관련된 비중은 확대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지금 아직까지는 힘을 쓰고 있지만 좀 지나면 이제 곧 사양 사업으로 쭉 떨어질 겁니다. 그건 선진국들의 그래프를 보면 돼요. 3만 불 이상 넘어가면 유신론적 종교가 이렇게 쫙 가라앉아요. 왜? 자기 잘난 말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분들을 딱 보면 이래서 종교는 끝나는구나 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노는 것만 못해요, 종교가. 그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자아 성취 이런 게 나오죠. 사실 불교는 그런 쪽 종교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 게 중심이 아니고 나의 행복,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하면 성취시킬 수 있는가, 보람 있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그런 식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제도권화 되면서 지금은 법당에서 기도하고 있고 이제 이런 쪽으로다가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흐름이 불교 안에 흐름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흐름도 있고 뭐 요 앞에 가면 참선한다고 앉아 계시는 지금 그런 흐름도 있잖아. 정확하게 사실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참선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저렇게 앉아 계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엎드가 절하는 사람도 있고, 동시에 막 있다, 이게. 막 짬뽕이에요. 예.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가 원래는 부처님 제자들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문성. 성문성. 많이 들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많이 들은 사람이 지식인이에요. 많이 들은 사람이 지식인. 예. 선비 아시죠? 중국의 선비. 예. 선비가 원래 어떤 직업군에서 출발하는지 아세요? 어떤 직업군에서? 사대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대부. 원래는 사대부가 아니고 대부사예요. 대부가 앞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직업이 그 밑에 집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 같은 데 보면 천자는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의 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영지를 국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왕들이 여럿이 있는 거고, 이거는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은 황제의 아들이나 혈족만 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다스리는 영지를 국이라 그래요. 국. 이 전체는 국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원, 청, 명 이러듯이 그냥 가는 거지. 원국, 명국 이런 식으로 안 쓴다고. 근데 조선국 이렇게 쓰지.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대부가 있는 거예요. 큰 신하들. 그 신하들의 영지가 또 있어요. 그 대부가 다스리는 데를 가라 그래요. 가라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부의 영지. 그래서 저 가까지가, 대부까지가 능력 있는 사람이 하층민 말고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지위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사람을 일가를 이루었다, 대가가 됐다.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혈족이 아닌 사람이, 황제의 혈족이 아닌 사람이 최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대부야. 그리고 이 대부 밑에서 집사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 노릇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 그게 선비예요. 선비. 그래서 원래는 사대부가 아니고 대부사예요. 대부사. 그런데 나중에는 이 선비들이 더 지식이 높아지면서 대부를 압도하게 돼요. 그래서 사대부라고 하는 순서가 뒤집어져. 사대부라고 하는 순서가 뒤집어져. 이유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인 매니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해야 되고, 연예인들이 그런 게 있다잖아요. 연예인하고 재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 은행이나 동사무소 일을 볼 수가 없대. 우리는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를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밑에 사람이 해주니까, 업무가 생기면. 가정주부 중에도 은행 일을 어떻게 보는지 모른다, 이런 사람이 있던데. 그거는 집안 살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답답하게 해가지고 아저씨가 그냥 한대. 속에 천불나게 했어가지고 그냥 아저씨가 승질이 급해서 아저씨가 다 한대. 당신은 됐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비라고 하는 그 옛날에 유라고 하는 게, 유생할 때 유라고 하는 집단이 원래는 저게 장의사 집단이에요. 장의사 집단.
저건, 사마담의 육가략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원래 선비는 장의사 집단이다. 장의사, 그러니까 요즘은 상조업체예요. 상조 장의사가 한 마을에서만 사람이 계속 안 죽잖아. 그럼 장의사는 직업 특성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 마을을 다녀야 돼요. 저쪽에 상당했다. 그럼 거기 가서 업무를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돈 좀 받고, 이렇게 생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견문이 넓어져. 보고 듣고 하는 게 넓어져. 옛날에 폐쇄적인 상황에서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밖에는 몰라요. 근데 이거는 다른 마을로 넘어가니까 그 동네 문화는, 여기서는 이렇구나, 여기서는 이렇구나, 얘네는 이렇구나,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쟤네가 나중에 지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선비가 지식인이, 유생이라고 하는 게 지식인이 되는 이유가 장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유교가 가장 큰 유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를 따지고 그 예 중에서 지금까지도 남아있잖아요. 상례, 제례. 유교의 끝, 지금 마지막, 지금 유교를 믿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화 전통에서 지금 유교적인 것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상제례. 맞죠? 그리고 결혼할 때 패백 일부. 패백할 때 이렇게 조금 그런 걸 하잖아요. 우리 전통적인 것들을 좀 하잖아요. 그 외에는 지금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죠. 그리고 설이나 추석이라는 것도 뭐예요? 일종의 조상에게 제례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게 그대로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그 옛날에 있었던 장의사의 어떤 행태들이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게 무너져 갈 때는 사실 가장 최초로 성립됐던 본질적인 것만 남고 쫙 없어지는 그런 문화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많이 들었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 당시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걸로밖에 공부할 수가 없어. 듣는 걸로밖에 공부할 수. 그래서 많이 들은 사람이 판단력이 좋아지고 번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문승이라고 하는 성문제자. 그 다음에 부처님 제자들도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불교가 인도 같은 경우가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지식인이 될 수, 인도에는 사기라는 게 있어요. 사기. 4가지 인생의 주기.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집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가정을 이루며 살다가 나이가 되면 자기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은퇴해서 떠돌아다녀요. 그게 유행기라고 합니다.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녀. 나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떠돌아다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떠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옛날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50대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한 40 정도, 40 정도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이제 집착도 없고, 떠돌아다니니까 뭘 소유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율장에 보면 그거 나오는데, 한 나무 밑에서 3일 자지 마라. 이런 게 있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어디서 정주해가지고 살면 사람이 집착이 생긴다. 제가 그걸 군대에서 처음 느꼈거든요. 군대에서. 제가 군대 갔을 때, 물론 여기 연세 드신 분 더 있지만, 그 위로 갈수록 더 거지 같은 시절이었고, 제가 갔을 때 그게 삼천교육대 하던 데였었는데, 거기 사람도 죽고 귀신 나온다고 하는, 아무튼 그런 데였는데, 가니까 모포가 있어요. 근데 되게 지저분해요. 이런 걸 어떻게, 저만 해도 약간 깔끔하게 살던 시절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너무 낙후돼 있고, 이제 거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덮지? 이렇게 하고, 뭐도 좀 묻어 있는 것 같고, 말이에 좀 찝찝해. 그렇다고 혼자서 빨 수도 없는 거고. 그러고 있는데, 하루 자고 나니까, 그러니까 첫날은 이걸 이렇게 덮지를 못하겠어요.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이틀 정도 자니까 사람이 뒤집어 쓰고 자대요. 추워! 난방이 잘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들어본 것보다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 3일쯤 되니까 모포가 바뀌니까 야, 내 모포 어디 있냐?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똑같아. 지저분한 건 다 똑같아. 그런데 내 거라는 걸 찾고 있어. 이게 집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집착의 무서움이구나. 그래서 한 군데에 오래 있으면 다 집착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착을 버리고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집착할 것도 없고 할 대상도 없어지고 물건을 비축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살다가 간대. 그게 인도의 어떤 생활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동아시아로 불교가 넘어오면서 그런 전통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는 더워서요. 그래서 인도에서 명상 문화가 발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도 명상이 발전하는 이유는 더워서. 기후가 더워서. 덥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의식 주제. 인도는 더우니까 옷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름 되면 더 노출이 아무래도 심해지죠. 그렇지 않아? 동남아나 이런 데가 더운 지역 다 노출 심합니다. 그리고 노출하면 저 남사스럽게 그거는 입는 사람 입장인 거고 계속 벗는 거를 보잖아요. 별 관심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그 장발 단속, 치마 단속 이런 것도 했었잖아. 그 되게 웃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미개하고 웃긴 행동을 한 거야. 길을 가는데 경찰이 너 잠깐 서봐 이렇게 해서 치마 길이를 자로다가 재. 지금은 토픽에 나올 만한 일이다. 이거 무슨 또라이 같은 짓인가 싶은 건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 그리고 장발이면 막 갑자기 막 머리를 가위로 잘라. 지나가는 시민의 머리를 막 쎄리 잘라. 참 신기하지. 그보다 시대를 더 위로 올라가면 유관순 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는 사람들이 쌍놈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 정도 옷을 입는 것도. 왜? 조선시대 관점에서는 어디 지지화가 종아리를 보이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격세지감이지. 지금은 빤스만 안 보이면 되는 정도로 다니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하철 이런 데 가보세요. 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벗었으니까 막 이렇게 막 눈깔 뒤집어서 봐? 그냥 많은 거 다 그러고 있는데 뭘 누가 그걸 신경을 써요. 그래서 입은 사람들 다 입었을 때 혼자 벗으면 그걸 보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또 옷을 그렇게 입는 상황이면 그걸 이상하게 보는 문화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사람이 벗고 있으면 웃긴데 개가 벗고 있으면 하나도 안 웃기다고. 개는 원래부터 벗고 있잖아. 개는 입고 있으면 웃기지. 개가 기저귀 차는 거 아세요? 개도 기저귀 차는 거 알아요? 나이 들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옷이라는 거에 대한 필연성이 없어요. 인도는 막 40도, 55도까지 올라가니까 있어도 벗는데.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도 서울에서 집에 열대야 걸리면 집에 안 있고 아저씨들 막 런닝 같은 거 입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냥 길에서 그냥 다니는 거요. 그뿐이 아니고 막 배 까고 이렇게 해서 런닝을 막 위로 올리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으로 보면 저게 뭐 경범죄, 바바리맨 비슷한 거지. 그런데 뭐 시절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참 지금 중국 가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중국 가면 그렇게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풍만한 배를 내밀면서 이렇게 까고 있어. 이렇게 다 해야 씨 그럴 거 이러면서 싹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익숙하면 그게 특별히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지. 남자가 배 까는 건 이상하고 여자가 거의 이렇게 핫팬츠 같이 여자애들이 입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노출이 심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거. 그래서 얘네는 아예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거,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인도가 이모작 사모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먹을 게 치천입니다. 먹을 게 치천입니다. 우리는 먹을 게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먹을 게 좀 부족했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은 먹을 게 엄청 많거든요. 거기 그냥 뿌리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뿌리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도 위도에 지구를 이렇게 뺑 돌렸을 때 우리나라 정도 위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에요. 아니면 지금은 선진국이 아니지만 한때 한가닥 했던 나라들. 이렇게. 중국도 남쪽이, 양자강 남쪽이 먹을 건 훨씬 풍부하거든요. 근데 언제나 위쪽이 지배한다고.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왜 먹을 게 없는 쪽이 더 이길까? 왜 그럴까? 에? 산업이 있다고요? 농사 짓는 회사 있는데 옛날에는 다 농사 지었는데 뭐. 옛날에도 어. 산업 있었어요. 옛날에 뭔 산업이 있었을까? 중국에서 당나라나 이런 때 뭔 산업이 있었을까? 중국에서 진짜 좋은 명기는 거기서 다 나왔던 실크 같은 것도 전부 다 중국에서 나왔죠. 우리나라에 옛날에 실크 없었어요. 거기서 다 수입해서 그런 걸 사람들이 그런 걸로 다 오래 왜 그러면 더운 쪽에는 그런 걸 안 했을까요? 그러면 자재가 모자라요. 자재가 모자라요? 왜 위도가 높고 약간 추운 데가 사람들이 더 잘 살까요? 예? 그런 거예요. 먹을 게 부족하니까 누군가는 머리를 써서 누구를 좁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쪽 같이 전체가 먹을 게 있으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한 40명 있어. 그러면 그냥 빵이 40개 있어. 그럼 자, 받으러 나오세요. 이러면 으그적거리면서 나옵니다. 20개밖에 없고 선착순입니다. 이러면 사람이 눈치를 좀 보면서 살짝 동작이 빨라져. 동작이 빨라져. 그래서 적은 데일수록 사람들이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하면 저런 거를 뺏어 먹을까? 그런데 맨 처음에는 힘센 놈이 먹었겠지. 근데 힘센 것만 갖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폭력으로. 그러니까 뭘 만드냐면 누가 먹을 건가를 서열을 정하려고 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먹는다는 동, 직급이 높은 사람이 먹는다는 동.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물건이 적으면 뭐 어른 드려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른도 이제 눈치껏 딱 봐가지고 내가 다 먹으면 욕 먹겠다 싶으면 이제 좀 이렇게 남겨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서열들이 있죠. 암묵적으로.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끼리 모여, 특히 남자예요.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서열 정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딱 봐가지고 서로 서열들을 정해요. 그래서 나이를 까거나, 뭐 나이 물어보기 힘들면 학번을 물어보거나, 뭔가를 연결점을 해서 서열을 만들려고 해. 그리고 서열이 만들어져야 편해. 오히려 내 위치가 결정이 돼야. 그게 안 결정되면 말하는 것도 힘들어. 남자들의 특징이 서열이 결정이 안 되면 말 뒤끝을 흐려요. 존댓말을 쓰는 것도 아니고 반말을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점심 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밥 먹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서열 불확실 상태. 그리고 그걸 서로 피곤해. 서로 피곤해. 서열이 정해지면 그게 더 편해. 그리고 서열이 정해지면 그 서열 순서에 의해서 대부분 대우를 받고 싶으면 밥값도 내야 되고 이게 이제 돌아. 뭔가 룰이 돌아.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가 그런 의무를 안 하면, 서열이 정해졌는데도 그런 의무를 안 하면 딸을 당합니다. 뒤에서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단주의 구조.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뭐 지능이 발전하는 거죠. 어떻게 명분을 붙여야 되니까. 지능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먹을 게 지천이에요. 먹을 게 지천. 진짜 물산은 엄청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거에 대한 신경이 없어요. 그리고 쟤네는 덥기 때문에 저장해 놓고 먹을 수 없어요. 저장해 놓고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잠깐 안 해드렸나? 인도는 먹을 거를 주는 사람이 고맙습니다를 한다고. 받아가는 사람한테. 네.
동아시아에서는 주는 사람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받는 사람이 이렇게 비굴한 자세. 거지야,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굴한 자세를 취해요. 왜? 우리는 불만 떼놓으면 계속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 먹을 게 부족한 상황이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인도 쪽 같은 경우는 덥기 때문에 음식을 해놓은 거를 계속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처리를 해야 돼. 그 자리에서.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요즘 빵집 생각하시면 돼요. 빵집에 문 닫을 때쯤 가면 그냥 줘. 유통기한 이제 상태 안 좋은 거 그냥 줘. 그렇게 하잖아요. 삼각김밥도 편의점 막판에 가면 2개 묻어서 줘. 그런 거 똑같지.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야? 날짜 임박한 거. 지나면 폐기해야 되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음식 얻어먹는 게 얘네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그 다음에 주거 환경. 집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날이 더워서. 집에서 자는 게 더 답답하대. 우리도 문을 닫는 문화가 된 게 에어컨이 있은 뒤에 생긴 거고, 한여름에는 집에서 안 자고 그냥 평상 깔고 밖에서 자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거든. 옥상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었고, 집 놔두고, 방 놔두고, 굳이 밖에 나와서. 왜? 아내가 더 덥거든. 아내가 더 덥거든. 그래서 인도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부엌 위치를 보면 인도의 부엌은 마당에 화덕같이 있고 우리나라는 집안에 한 단 낮춰서 있어요. 인도는 덥기 때문에 그 취사열까지 방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40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밥 해 먹으려고 불 좀 피다가 그게 이쪽으로 열이 들어오잖아요. 난리 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방법이 없는 거고, 그래서 마당에다가 놓고 밥을 하면서 최대한 열이 밖으로 잘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우리는 추우니까 취사열을 최대한 재활용해서 난방열로 쓰기 위해서 부엌이 집안에 있고 한 단이 낮아요. 그래서 열이 위로 빨려 들어오면서 밥 짓는 열을 가지고 난방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얘네는 더우니까 그냥 밖에서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가 다 천연적으로 해결되는 게 인도예요. 그리고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우면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잘 안 움직이고 생각이 정지돼요. 그게 더운 지역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우면 생각이 줍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더우면 생각이 줄까요? 더우면 생각이 주는 거는 아세요? 추우면 생각을 더 빨리빨리 하게 되고 사람이 더우면 생각이 느려져요. 이유는 더우면 생각하는 게 실제로는 뭘 하는 거냐면 뇌 속으로 피가 흘러가면서 이게 산소를 태우는 작용이에요. 그 생각을 많이 하면 열이 나요. 이게 열이 나면 체온이 상승합니다. 가뜩이나 더운데 체온이 상승하면 사람이 꼬꾸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생각 자체를 줄여서 체온이 상승하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명상 문화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워서예요. 더우니까 사람이 생각을 줄이고 그럼 어떻게 돼? 자. 지금 이게 밥 먹고 지금도 졸릴 때잖아요. 근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참선 같은 거 저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제가 저런 것도 지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도할 때 제가 늘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을 많이 자라. 일단 많이 자야 명상이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왜? 앉아있잖아. 잠 조금 자면 잔다. 참선이 아니고 잠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번 그게 반복되잖아. 그럼 나중에는 안 졸려도 잔다.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남는 거는 뭐가 남냐면 앉아서 잘 수 있는 기술만 남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이 앉아서 잘 필요가 있냐? 누워서 자지? 뭐 한다고 힘들게 해? 네가 무슨 단체 신체호냐? 앉아서 자게?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많이 자라. 내가 그 얘기를 한다고. 많이 자면 앉아 있어도 잠이 안 와요. 설마 인간인 이상 계속 잘 수는 우리가 무슨 코알라도 아니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덥고 저기 할 일이 없잖아요.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면 별게 없잖아요. 의식주 때문에 사람이 바쁜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훨씬 한가하지 않을까? 그러면 TV 자면 그래서 인도 사람들 제가 전에 부처님 생애 이런 거 할 때 그런 얘기 해줬었는데 인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도 귀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에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왜 새벽에 일어나느냐? 더운 지역은 낮잠 자는 문화가 있어요. 낮잠 자는 문화가 있어요. 그건 뭐 인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리스나 이런 데까지 다 낮잠 자는 문화가 있어요. 낮에. 그래서 낮잠 자. 그리고 낮잠을 자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면 일어나. 근데 귀족들은 자다가 꽂히면 계속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밤에 불면증. 밤에 불면증. 밤에 잠이 안 와. 인간인 이상 잠이 안 오지. 많이 잤으니까. 그래서 언제 움직이냐면 새벽이 제일 한가하대. 해 뜨기 직전에 새벽이 제일 시원하대. 그때 산책을 해요. 싹 산책하는 문화가 있거든. 그래서 잠을 많이 자고 별로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이 정신은 서 있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게 관조한다라는 게 돼요. 관조. 그게 명상이 인도 명상의 시작이에요. 관조. 딱 관하는 거지. 관이라는 건 뭐냐면 타자화시켜서 나를 한 단계 뒤쪽에서 보는 거예요. 제3자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연극배우라고 생각을 해봐요. 연극배우. 연극배우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연기에 빠져서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 나는 연기에 빠져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나를 지켜보는 제3자의 타자를 만들어내. 그래야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뭐 재밌는 게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도깨비를 봤어. 아니면 뭐 태양의 후예를 봤어. 그러면 탁 보고 있으면 거기에 빠져들잖아. 빠져드는 나가 있고 동시에 그것을 주시하는 나도 있다니까. 이건 드라마야. 라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남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잘 안 빠져들어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찔찔 우는 게 여자들이 많지요. 예. 남자들은 그렇게 여자들이 우는 걸 보고 자가 왜 이러나 이러지만 자가 왜 이러나를 참아 못할 뿐이지. 그렇게 했다가 한 칼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관조하는 문화, 이게 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 수행에서 말하는 관법. 그 다음에 호흡법.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양분을 섭취해요.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호흡이죠. 그죠? 먹을 거는 며칠 안 먹어도 살고, 먹을 것 중에서는 물이 제일 세고, 그죠? 밥은 뭐 한 40일까지 해도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물은 열흘만 안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호흡은 뭐 2, 3분이면 꼬꾸라지겠지 뭐.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호흡과 관련된 부분을 조절했을 때 어떻게 내면을 조절하는 어떤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호흡법의 가장 큰 특징은 열을 빼는 거. 장추식이라고 해요. 내쉬는 숨을 길게 해서 열을 빼는 거. 이게 인도 명상 문화의 기본적 특징이에요. 이게 인도 명상 문화의 기본적 특징. 그래서 인도에 왜 명상 문화가 발전하느냐? 기후 환경적으로 먹을 게 풍부하고, 그 다음에 덥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윗바사나나 이런 남방불교 쪽에서 들어온 수행법들이 유행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해주거든요.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잘 안 돼. 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제 사제들도 그쪽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럿 있어요. 그거 잘 안 된다. 얘기해줘도 또 가. 근데 제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체질이 걔네랑 달라요. 우리 체질이. 예. 추운 쪽 사는 사람들은 승질이 급합니다. 한국 사람 승질이 급한 게 그게 사기거든요. 그 일본 사람들이 뭐 일제강점기 때문에 빨리빨리. 안 그래요. 원래 한국 사람이 승질이 급해. 저도 승질이 급해요. 저도 승질이 급해. 뭐 수행자고 지랄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급하면 급한 거요. 그 바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대륙 사람이면 승질이 느긋해요? 더운 쪽 사람들이 느긋해요. 상대적으로. 진짜. 그래서 서로 성향이 달라요. 저렇게 관하고 내쉬는 숨을 길게 하고 이러면 성질도 느긋해져요. 그래서 저런 식의 명상 패턴이 있고 성질이 급한 쪽 사람들의 명상 패턴도 있어요. 그거는 중국식. 그래서 그거는 전에 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육조단경 이런 거 얘기할 때 안 해줬나? 해줬나?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렇게 앉아있는 게 선이 아니라고. 저런 식은 사실은 인도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중국 스타일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두 종류가 있다니까. 하나는 잔잔한 호수 같은 물. 하나는 폭포 같은 물. 폭포같이 막 굉음을 내면서 떨어지는 물. 진짜 폭포 심한 거 가보셨어요? 그러면 말소리도 안 들려. 옆에 놈하고 말을 못 한다니까? 폭포 소리가 얼마나 크지? 그렇게 역동적인 물이 중국 선불교예요. 그리고 잔잔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뭐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하늘이 다 비치는 이런 막 산이나 뭐 이런 거 비치는 호수 있잖아요. 그죠? 인도 스타일이에요. 그게 관법. 그래서 사람이 좀 달라요. 성향이. 그래서 인도의 이러한 관법 문화는 사실은 중국으로 못 들어왔다. 라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중국 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인도 선 스타일은 인도의 기후 환경적인 부분에서 시작된다. 그 특수성이. 그리고 그거는 그쪽에 맞는 체질에 맞는 사람들에게 특화되어 있다. 우리 체질하고는 잘 안 맞는다. 음식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그 특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특화. 그래서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외국 나갈 때 그런 걸 안 챙기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그런 거 챙겼었죠. 정로환을 외국 나갈 때만 챙긴 게 아니고 시골 가고 할 때도 정로환이 다 집집마다 있었어요. 왜? 물만 갈아 먹으면 사람이 뒤집어지거든. 그게 체질이 안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정로환이 사라졌어요? 수도가 들어가면서. 균질화된 거죠. 그리고 지금 외국 가서는 왜 정로환이 필요가 없냐면 무조건 생수를 먹으니까 균질화예요. 그러니까 정로환을 먹을 필요가 없어. 물 잘못 갈아 먹어서 배탈 나면 진짜 난리 난다. 그렇지만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적인 것들, 음식도 안 맞는 것도 마찬가지 체질인 거고 수행법도 체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사람 성질이 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활발한 수행이 맞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선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인도의 선이 있고 중국의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선이라고 하는 거는 고요한 거. 그리고 이게 초월 명상 계열이에요. 그리고 중국 선이라고 하는 건 이건 활발한 거예요. 불광동 휘발유가 돼도 그 자체, 화를 내도 관계가 없어. 화를 내도 그 화를 낸다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하면 그게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화나면 참지 말고 그냥 참을만 하면 참고 자꾸 짜증나면 그냥 터트려야 돼. 그게 사람이 편한 거예요.
너무 크게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너무 크게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이런 차이들이. 그리고 인도에서 이러한 문화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기후 환경적인 부분. 그러면 더운 지역은 전부 다 명상을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간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 환경적인 데에 영향을 받는 거라면 100% 그것만 조건이라면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는 왜 명상이 없었을까? 명상 문화가 없을까? 그러면서 간디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명상 문화로 승화시킨 것은 인도인의 위대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간디같이 얘기해. 참 간디같이 얘기해. 자, 인도 명상 문화 얘기를 하면 그게 어디서부터까지 올라가냐면 인더스 문명 때까지 올라가요. 인도 델리 박물관에 가면 사제같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약간 명상하는 듯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명상하는 자세, 요가하는 자세 같은 게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더스 문명까지 올라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더스 문명은 흑인 문명이에요. 인더스 문명, 흑인 문명, 흑인. 이런 얘기 했었죠. 아니, 저는 안 했지만 불교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 했었지. 또 이렇게 나오는데? 가르쳐 줄 것 같은데, 뭐. 인도가 이렇게 있고, 아무튼, 인도 대륙은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온 대륙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온 대륙. 그리고 원래 여기 원주민은 흑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륙이 이동하면서 중앙아시아랑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가 계속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압력이 쌓여요. 이게 밀고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그 압력이 옆으로 삐질러 나오면 사천성 대지진. 그게 보통 때는 옆으로 삐질러 나오는데 어떤 때는 에너지가 강할 때는 위로도 터져. 위를 흔들어. 그러면 네팔 지진. 얼마 전에 있었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지진이라고 하는 게 땅이 흔들리는 거지만 그렇게 두꺼운 데를 흔들지는 못해요. 수천 미터를. 그런데 이 안에서 지금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히말라야가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나중에 인도는 다 없어져요. 언젠가는 없어져. 언젠가는. 이렇게 다 밀고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히말라야는 계속 융기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얘기할 때 히말라야는 이 세상에 정복되지 않는 산이다. 왜? 계속 높아져. 우리가 보는 히말라야보다 우리 후손이 보는 히말라야가 높다니까. 계속 밀고 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인도 쪽 가면 네팔을 가잖아요. 보통은 네팔 잘 안 들어가는데 룸비니 찍고 바로 카빌라바스도 찍고 이렇게 바로 빠지는데 네팔의 카투만두 쪽으로 들어가면 카투만두랑 포카라 압니까? 포카라? 히말라야를 볼 수 있는 가장 나 포카라 가서 또 한번 죽을 뻔했네. 나 오만 경험을 내가 진짜 다 했다. 진짜. 이거 살다 내가. 그래서 내가 또 사람들한테 우리 리프팅을 한번 해보자. 배 타는 거 있잖아. 배 타는 거. 히말라야 물에서 한번 배를 타봐야 된다. 그 설산 녹은 물에서 배를 타야 된다. 이래 바람을 넣어서 또 그걸 탔다. 근데 그게 좀 급류일 때는 재밌는데 너무 또 밑으로 하류로 내려가니까 완만하고 별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짤짤거리고 이렇게 구경이나 하고 있는 거지. 뭐 천천히 가고 배가 좀 빨리 가면 이게 사람이 긴장감이 있는데 산 보면서 이렇게 탁 유람하는 거지. 그치? 예. 가지고 그래갖고 난 너도 안 잡고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무서운 게 별로 없어요. 나 그런 거 안 잡는다고 잘. 이러고 있었는데 내랑 같이 갔던 모모 보살이 나를 밀었어. 내가 급류에 휩싸여가지고 물 많이 못 따. 그래 눈 녹은 물도 한번 먹고. 근데 사람들 생각에 제가 이렇게 물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수영을 잘하는 줄 알아. 근데 저는 수영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나 그런 거 싫어해. 귀찮아해.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 인도양에도 한번 빠져 죽을 뻔했거든. 스리랑카 가가지고. 거기 아주 특수한 낚시가 있어요. 그 DVD에 보면 그런 게 나와. 바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장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낚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니까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나 그거 한 번만 나 거기 가서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뭐 물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유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싹 걷고 가면 되니까 우리는 또 큰 스님이니까. 그래 이렇게 갔다. 올라갈 때까지는 좋았지. 근데 뭐 물고기를 잡느냐? 못 잡아요 우리 제주로. 잡기는 그냥 한번 DVD에서 본 거 한번 해본 거지. 잡기는 뭘 잡아? 근데 그게 이제 돈 조금 내면 이렇게 체험하는 거거든 일종의. 그래가지고 별로 덥기만 하고 재미도 없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일행들은 다 나를 구경하고 그건 재밌지. 나만 한다. 나만 한다. 이제 이런 거 재밌어. 이렇게 다. 가지고 좀 하다가 그러니까 덥더라고. 가지고 이제 그만한다고 이러고 내려와가지고 걸어오는데 야 물이 부는데 가슴 정도 올라가니까 다리가 떠요. 나 수영 못 하는데 땅이 안 짚어져 이게. 그래가 또 한 번 또 갈 뻔했지.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물에 빠지면 옆에 사람이 머리채를 잡거든. 그거 아세요? 아니 여러분 물 빠지면 머리 잡습니다. 머리카락 잡으래요 이렇게. 우리 잡을 게 없잖아. 우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고요. 그때 내가 진짜 지금도 잊지 못한다. 걔네들이 내가 물에 빠지니까 이제 옆에서 그러니까 이게 체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거기 인도네시아 그 스리랑카 사람들이 둘이서 딱 이제 옷이랑 다 잡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으니까 끌어올려가지고 양쪽에서 딱 부축을 하더라고. 야, 내가 진짜 죽겠다. 물에서 무태까지 나오는데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5달러. 환각이 들려. 환각이 물 먹어가지고 사람 죽겠구만. 5달러. 와, 씨, 내가 양쪽에 대고 하는데 내가 준다 했거든. 알았다고. 그럼 안 하고 물 먹어서 사람 짜증나 죽겠구만. 코로 물 나오고 머리가 아파 죽겠구만. 자꾸. 근데 문제는 나한테 돈이 있느냐, 지갑 같은 걸 다 놓고 왔어요. 이게 물에 빠질 걸 생각을 해서. 돈도 없어요. 준다고. 그러니까 걔네는 뭐냐면, 내가 너를 원래 5달러인데, 살려줬으니까 양쪽에서 해서 5달러를 달라는 거야, 지금. 말은 그거야. 10달러 달라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 생명의 은인치고 10달러 싸잖아. 체험비까지 다 합쳐 10달러야. 그래, 딴 사람한테 주락했어요. 아이고, 내가 진짜. 근데 그때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물에 빠지는 걸 보고, 우리 같이 갔던 사람들이 한 2차 갔거든요, 그때. 한 60명 그때 가서. 근데 사람들이 다 좋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수영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영을 할 줄 아니까 위험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이제 재밌다고 생각한 거지. 꽃이다, 이제 이러면서. 옷 다 젖었다, 이제 이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두 종류지. 저를 아는 사람은 수영 못해도 제가 무모하다는 걸 잘 알거든. 그러니까 저러다가, 저게 또 죽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고, 재밌지. 말도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거 많이 있다. 카트만두 쪽에 가면 실제로 네팔 쪽에 가면 특산물이 아뼘, 히말라야 아뼘 들어보셨어요? 바위소금. 그러니까 아뼘이라는 게 뭐냐면 바닷물이 채 빠져나, 여기가 바다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섬인 거예요. 큰 대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데하고 똑같은 거야, 북쪽도. 그러니까 이게 밀고 올라가니까 이게 바닷물이 갇힌 거야. 그러다가 그게 압력에 의해서 이제 수분이 날아가 버리면 소금만 바위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히말라야 아뼘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런 걸 뭘 집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무슨
적외선인가 뭐가 나온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뭐 좋은 뭐 어떤 에너지가 나온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드등 같은 거 켜놓고 뭐 이런 사람들도 내가 봤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기가 특산품이 화석이에요. 화석 참 싸다. 한 $2 정도면 사요. 깨끗한 거. 암모나이트 이런 거. 왜냐면 화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바다에서 융기한 지역이니까. 그리고 쟤네가 이제 못 사니까 뭐 이렇게 팔 게 없어요. 별로 이렇게 물산이 없어. 그러니까 맨 그런 거나 산에 가서 캐와서 팔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화석을 가지고 있으면 행운이 온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팔자가 잘 안 필 수도 있어요. 화석 갖고 있으면 그게 행운이 온다는 그런 게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저도 가다 놨는데 뭐 그닥 영험하진 않더라고요. 뭐 팔아먹은 놈들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속설이 있어요, 진짜.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운하고 관련되고 그 다음에 삿된 거를 쫓아내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거든. 그게 뭐 금강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돈 들어오는 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강자가 뭐냐면 운석이에요. 운석.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운석은 뭐냐면 메카, 이슬람의 메카의 카바 신전에 있는 운석이에요. 운석.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몰라서 팔자가 안 필 수도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진짜 잘한다. 그래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런 걸 이렇게 주워오고 그래서 방에다 놓으니까 방에다 놔서 조리 잘 안 되나? 종무소에다도 올려놔보고. 뛰어다 팔을까? 그래서 여기가 아무튼 이게 다 융기한 지역이고 여기는 원래는 다 흑인들이 살던 대륙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백인들이 아리안족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걸 지배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명상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 인더스 문화는 원래 3,500년 전보다 더 빨라요. 한 5,000년 이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를 배울 때는 4,000년이라고 그랬고 그 뒤로 발굴을 하니까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추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강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인더스 강, 그 다음에 가하크라 강이 있고, 이 강은 나중에 사라졌고, 이 강 사이에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고대 도시예요. 고대 도시들. 그게 인더스 문명이고, 3,500년 전에 아리안족 백인들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는 이미 여기는 거의 뭐 메롱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툭 건드리니까 다 끝!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게 인더스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더스 문명 때도 명상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리안족도 명상이라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하고 어떤 지정학적인 거하고는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민족의 특수성은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냐면 인도가 덥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더우니까 사람이 잘 안 움직이고 앉아만 있고 이렇게 관조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은 허상 아니야? 매트릭스 같은 허상 아니야? 꿈 아니야? 꿈? 이런 생각을 해. 꿈 같은 걸 거야. 이렇게. 꿈. 꿈에 두 종류가 있어요. 꿈에 두 종류가 있어요. 꿈을 꾸면서 꿈이지 않은 꿈. 꿈에 빠져가지고 꿈인지 모르는 꿈. 살다 보면 평생에 몇 번은 꿈인 줄 알고 꿀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제 연식이 너무 오래되면 꿈도 안 꿔. 꿈이 많을 때가 좋은 거예요. 꿈이 많을 때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요란한 이상한 꿈 꿀 때가 좋은 거예요. 막 특이하게 막 별놈의 꿈이 다 있어. 희한하네. 이런 거 할 때가 좋은 거고, 나이가 들면 일상적인 꿈을 꿔요.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아예 꿈도 잘 안 꿔.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어른들이 보여. 어른들이 보여. 진짜 어른들한테 여쭤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연세 많으신 어른들한테 여쭤보세요. 그럼 어른들이 보여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른들이 자꾸 보인다 이러면 아 내가 정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리고 그런 어른들 보이는 꿈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게 무슨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래. 그냥 일상적으로 일상적인 그런 꿈을 꾼다고 하더라고. 몰라 저도 들은 얘기라서. 근데 어른들한테 말씀 들으면 그런 얘기를. 제가 원래는 이렇게 떠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듣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한 생각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인도 철학의 어떤 핵심이에요. 인도는 이 세상을 꿈으로 봐요. 세상을 꿈으로 봐. 그리고 그 꿈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해. 이걸 해탈이라 그래. 해탈. 그래서 현상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환상이다. 이게 나중에 공사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때쯤에는 어떤 게 있냐면 범아이려라는 게 있어요. 범아이려. 이게 범이라는 게 뭐냐면 브라흐만 신이에요. 창조주. 그래서 이 세계를 만든 어떤 창조주가 있대. 인도 신화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브라흐만이 꿈을 꾸면 이 세계가 시작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의 꿈속에 있는 거야. 되게 재밌지? 그런 생각 안 들어?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꿈을 꾸면 한꺼번에 세계가 다 갖춰지잖아요. 꿈속에 딱 들어가면 이게 순차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촥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봐봐. 지금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랑 이런 때. 우리가 방금 전에 지금 이 상황으로 들어온 게 아닐까? 어때? 지금 이 꿈으로 들어온 게 아닐까? 지금 방금 전에? 꿈속에도 그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꿈속에서 내가 지금 꿈속으로 들어갔어도 꿈속에서 과거를 생각하잖아요. 과거가 떠올라요. 아침에 내가 뭐 했지? 꿈속에 생각하잖아요. 꿈속에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제가 아침에 봉은사회에서 예불을 했어. 그리고 아침에 불교 대학원을 한탕 했어. 그리고 밥을 먹고 저쪽에 가서 공짜로 커피를 먹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딱 크게 먹고 그리고 헉헉대다가 일로 와서 자빠져 있다가 일로 와서 수업을 하는 거야. 이게 내 오늘 일정이야. 응? 제가 오늘 이렇게 살은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근데 실제로 제가 꿈속에 지금 들어왔어도 생각을 하면 이게 생각이 난다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봐봐. 내가 원래는 이렇게 살았어. 근데 내가 지금 잠을 자. 저쪽에 갔어. 잠을 자. 아, 이거 피곤한데? 하루에 2탕을 뛰니까 너무 피곤해. 실제로 오늘은 피곤한 날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제, 그제, 화수목은 다, 내가 목식 수업을 해요. 내가 목식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피곤한 때거든. 그래서, 이게, 피곤한데? 그래서 내 방에 가서 잤어. 잤더니 꿈을 꾸네? 그랬더니 전혀 다른, 이 봉은사랑은 전혀 관계없는 꿈을 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침에 뭐 했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봐. 그러면 이 아침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이 꿈속에 아침 생각이 난다니까? 아침에 내가 뭐 했는지 생각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진짜 진기한 얘기예요. 어디 가서 못 듣나? 여러분이 실제로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안 그러면 지난 학기부터 시작해서 이 수업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 상황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 1초 전에. 그리고 내가 지난 학기부터 시작했어라고 생각하는 건 실제로는 꿈속에서 내가 아침을 기억하는 거와 똑같아요. 꿈속에서 내가 어렸을 때 뭐 했지? 올해 초에 뭐 했지? 이러면 생각이 난다니까. 인도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꿈이고 지금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이걸 전체를 하나 만든 사람이 있대. 꿈속에 보면 꿈속에 여러 사람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실체거든. 나머지는 허상이고 하나의 실체가 있어. 그 실체가 브라흐만이래. 이 창조주. 얘가 이 전체를 만든 거고 우리는 그 찌끼다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 아, 좀 있으면 어려워져요. 봐봐. 이제 저 꿈 얘기를 하지 말고 우주라고 생각해봐. 이 우주. 이 우주. 이 우주 전체가 브라흐만이야. 브라흐만 신이에요. 인도 신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꿈을 꾸고 있는 이 안에 또 다른 신이 있어. 이건 전체가 나고 그 안에 내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내가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내 꿈이잖아. 이건 내 꿈. 그런데 그 내 꿈 안에 내가 또 있어. 모든 꿈의 특징은 상황은 계속 바뀌어도 나는 언제나 있어. 모습이 달라지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라고 하는 1인칭은 언제나 있어. 꿈속에. 그게 모든 꿈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브라흐만 신은 이 꿈 전체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 또 신이기도 해. 이중구조에. 이게 인도 신화의 특징이에요. 기독교 신화나 이슬람 신화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을 신이 만들고 신은 이 바깥에 있어. 그래서 밖에서 관찰하면서 이놈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뭘 키워봤냐면 여러분 혹시 개미 키워봤어요? 개미 네? 개미 키워봤어요? 저 어렸을 때 개미 아파트라는 게 있었어요. 개미 아파트라는 게 있었어요. 몰라요. 그게 뭐냐면 플라스틱으로 된 뭐 이렇게 좀 복잡한 뭐 이런 거였는데 거기다 개미를 잡아서 넣으면 개미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혹해가지고 그렇게 해봤지만 실제로는 개미들을 끊임없이 잡아서 넣어도 계속 애들이 죽어. 잡다가 멀리 못 봤다. 원래 내가 그걸 어렸을 때 할 때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개미들이 어떻게 굴을 파고 살고 이런 걸 내가 관찰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렇게 시작한 거야. 팔아먹는 놈한테 혹해가지고 사기당했지. 왜? 여왕개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지식이 없었어. 초등학교 때라 가지고 그냥 놈은 지그들끼리 사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개미를 제가 넣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아다가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어렸을 때 뭐 요즘 애들이야 바쁘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이게 망고에 뭐 게임이 있나 뭐 컴퓨터가 있나 그냥 TV 있는 거지. 둥글러 댕기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밖에 나가서 개미를 수십 마리를 잡아와요. 금방 잡아. 또 환경이 그때는 또 개미도 많고 막 금방 잡아. 이거 잠깐 한 5분이면 뭐 한 20마리 잡는 게 일도 아니야. 그 큰 놈들 막 잡아. 싹 잡아가지고 그 개미 집에다가 개미 아파트에다가 탁 떠. 그러면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해요. 뭔가는 하기는 해. 근데 거기서 장기적으로 애들이 살아남지는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쟤네들이 아파트를 싫어하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쟤는 단독주택 스타일인가 보다. 네, 이랬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신에 해당하는 거고 내가 관찰자가 되는 거지. 쟤네가 뭘 하지? 그리고 쟤네가 뭐 필요하면 내가 쟤네가 뭐 먹을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먹을 걸 좀 던져주는 거야. 이렇게 과자부스레 같은 걸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이해되죠? 애들이 좀 물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 이게 기독교의 신이야. 그리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계속 해준대. 기도를 하면 얘가 듣고 그걸 해준대. 근데 제가 개미를 키워본 바에 의하면 내가 개미 기도를 들어본 적은 없어. 개미가 뭘 원하는지 내가 그냥 대충 생각해서 해주는 거지. 그리고 개미가 죽으면 내가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또 잡아와야겠네. 이 생각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은 인간을 사랑하고 계속 보호해준대. 케어해준대. 근데 사실 신은 인간보다 월등히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신경을 안 써요. 노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 신은 이 세상 만물을 추구와 같이 보는데 한 번 쓰는 일회용 우리 나무젓가락처럼 본다는 거야. 한 번 그냥 쓱 쓰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지. 거기에 관심 안 가진대. 마치 우리가 볼펜이나 뭐 일회용품 쓰는 것처럼
그냥 지금 여러분도 종이컵 쓰잖아. 그때는 쓸 때는 좋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던져버려요. 그래서 노자는 신이 있다면 그것은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해. 인간을 도구로 생각한다. 같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밟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신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이 세계 밖에 신이 있다고 존재하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힌두교 같은 경우는 신이 이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신은 이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제 우주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딘가에 브라흐만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이 이 세계를 만든 거야. 그러면 이 안에도 신은 편재해 있어. 이게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신이 가득 차 있어.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지. 여러분도 있고. 이게 신이 만들었다면 신의 어떠한 일부라도 나한테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라도. 그래야 나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생각해봐. 기독교 생각해봐. 기독교 여호와가 예를 들어서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었어. 그럼 아담은 흙인가? 실제로는 신 밖에 흙은 없지. 흙도 신이 만든 거지. 그러면 신의 일부 진료가 흙 안에도 있겠지. 아담에게도 있고. 그럼 어떻게 돼? 그것은 뭔가 안 변하는 불변적 요소. 신적인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보면,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바라문교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 인간에게는 신의 아주 미세하지만 작은 파편이 들어와 있대. 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성을 개발하기만 하면 이 인간도 브라흐만하고 대등 관계가 될 수 있대. 그래서 신이 된다는 개념이 나와요. 신이 된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흙은 신 밖에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거든. 흙도 신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이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다 통과한다면 신 안에 존재하는 게 흙 아니야?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인도 사람들 생각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얘네들이 생각이 깊지가 못해서, 원래 유목민들이 생각이 깊이 못해요. 싸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중간 단계, 이 세계도 아니고 신도 아닌, 이거는 그러면 신 밖에 또 다른 영역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신에 관할 영역이 아니야? 이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논리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흙은 신이 아닌 거예요. 신과 다른 또 다른 진료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찰흙으로 무엇을 만들듯이 그건 내 밖에 있는 거죠. 찰흙은 내가 아니지. 어렵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조금씩 복잡해진다. 근데 나는 인간이니까 내 밖에 찰흙이 있지만 신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가정하면 찰흙도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논리대로 하면 사실 이 구조가 깨져요. 이 구조가 깨진다고.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이 얘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과 결계로 있는 거고 그것으로 인간을 만들었고 그 인간은 신과 차이가 있대. 그래서 여호와가 입김을 부르는 거예요. 입김. 근데 입김은 내가 아니야. 나한테서 나온 거긴 하지만 나는 아니지. 내 손가락은 나지. 입김은 내가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은 천국에는 갈 수 있어도 신은 못 된대. 그래서 인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상태가 더 안 좋지. 왜? 아담에게는 입김이라고 넣었지만 여자는 그냥 아담의 일부를 적출해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밴드에 못 보셨어요? 제가 써놓은 걸 보면 왜 천주교에서는 베일을 쓰는가? 여자들이 베일을 쓰는가? 그게 신 앞에 신성이 없는 것들은 얼굴을 까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천주교에서는 수녀는 종교인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성직자로 인정을 못 받아요. 왜? 여자는 신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는 그 이사포 전통이 지금 현재 결혼식 때 쓰는 면사포 전통으로까지 연결돼요. 내가 면사포 같은 거 씌우지 마라. 결혼할 때. 그건 굉장히 안 좋은 풍습이다. 여자를 낮추는 풍습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다 그게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와볼게요. 어렵다. 분위기가 쎄한 거 보면 어렵다. 이 전체가 신이고 우주 전체가 신이라면 그 우주 속에 나는 신의 일부 아니에요? 맞아요? 신의 일부? 맞지? 우주 전체가 신이니까. 그냥 생각해봐. 이 우주 전체가 다 신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일부인 나는 신이지. 신이지. 봐봐. 이게 나중에 제가 화엄 얘기할 때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해줄 거예요. 화엄 얘기할 때도. 그런데 이 신의 일부는 이거는 우주가 무한한가? 유한한가? 어때? 여러분 생각은 어때? 그냥 뭐 누가 끝에까지 가본 놈도 없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유한할 것 같기도 한데 유한하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럼 그 바깥에는 뭐냐? 라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고 무한하다고 그러면 야 이거 끝도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죠. 유한하다고 그러면 뭔가는 또 있어야 되잖아. 뭔가가 또 있어야 되잖아. 그 개념은 어떻게 성립시킬 거야?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무한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봐. 나는 무한 속의 일부잖아. 그치? 나는 무한 속의 일부잖아. 무한의 일부는 무한일 것 같아요? 유한일 것 같아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다.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운다. 산수 시간에. 무한의 일부는 무한이에요. 무한이 쪼개지면 아무리 작게 나뉘어도 무한이요. 유한이 합쳐져서 무한이 될 수는 없거든. 그러면 봐봐. 이 신이 무한이라면 그 안에 존재하는 나도 무한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개발하기만 하면 신과 나는 이꼬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브라흐만과 이게 나라는 뜻이에요. 아트만. 나는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브라흐만과 아트만은 같다. 저게 힌두교나 바라문교에서 깨달음을 얻는 방식이에요. 저렇게 되면 전 우주가 나고 내가 전 우주다. 이런 경계가 얻어진대. 근데 부처님은 저기서 생각이 좀 달랐어요. 이제 불교 명상이라고 하는, 저건 이제 인도 명상이고, 불교 명상은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 온지 네가 어찌 알아? 저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대전제가 무너지면, 연역법에서는 대전제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봐봐.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연역법이거든? 연역법? 모든 인간이 죽는다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 말고 그냥 아무나 다 넣으면 다 죽는 거예요. 맞죠? 저게 대전제가 참이면 이 안은 무조건 참이어야 돼. 근데 봐봐. 진짜 모든 인간이 죽어? 어때? 죽어? 다 확인했어? 다 확인했어?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건 맞아요. 유사일대로 지금까지 모두 죽었는지 확인했어? 안 죽고 사는 놈이 있지 않을까? 어때? 예? 다 확인할 수 있냐고 그거를. 그게 수천억이 될지 수만억이 될지 몰라. 유사일대로 지금까지 존재한 인간은 전부. 그러니까 봐봐.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검은색이다. 그리고 뭐 A 까마귀는 A는 까마귀다.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 똑같은 논리거든? 근데 모든 까마귀를 검토해 봤어? 실제로는 흰 까마귀도 있어요. 왜? 장애인이야. 백사가 존재하듯이, 백호가 존재하듯이, 백호도 자연적으로도 있다니까? 유전적인 걸 돌연변이를 안 일으켜도 흰색이 되는 경우가 색소 결핍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흰까마귀가 실제로 네이버 같은 데 쳐도 흰까마귀 사진이 나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것들도 가끔 생겨요. 그럼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공식은 어그러지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안 죽는 놈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신선. 안 죽는다잖아. 걔네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는 그쪽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건 불화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종교 전통에서는 걔네는 안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갔는데? 증명할 수 있어? 어딘가는 있대. 어딘가는 있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다 검토해 볼 수 없는데 왜 이런 대전제를 세워놓고 몰아가느냐라고 말하는 게 부처님이에요. 일단 알 수 있는 것부터 판단하자. 일단 알 수 있는 것부터 판단하자. 실제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주에 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말론키아푸타라는 애가 그런 걸 물어봐요. 부처님 제자였는데 그런 걸 물어봐. 우주에 끝이 있느냐 없느냐? 죽은 뒤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막 물어봐.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걔가 그런 걸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해주면 난 속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거 가르쳐 준다 그래서 네가 출가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우주에 끝이 있다라고 대답하거나 끝이 없다라고 대답하거나 그러니까 우주가 무한하다라고 대답하거나 유한하다라고 대답하거나 네가 판단할 수 있냐? 결국은 그건 믿음의 영역이잖아. 너한테는. 나한테 설령 그것이 알의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그냥 내 말을 믿거나 안 믿거나 밖에 할 수 없잖아. 너 검증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검증 못하죠. 어떻게 검증하겠어? 그치? 검증 못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굳이 그걸 알아서 뭐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게 철학적 과제예요. 그래서 저런 걸 보고 십사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기. 무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종류의 저런 다 만나는 거 그런데 정신 팔지 말고 네 앞에 있는 앞가름이나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뒤에 영혼이 있는 것보다 영혼이 있다 없다 보다 네가 지금 행복하냐에 초점을 맞추래. 굉장히 재밌는 사고예요. 저거를 서양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에포케 판단중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판단중지. 예. 답이 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중지를 일단 끊고 가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알렉산더 대왕 얘기해 보면 그게 있어요. 알렉산더가 어디를 가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복잡한 매듭으로 묶여있는 실이 있었대.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것을 푸는 사람이 결국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 라는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걸 푸는 게 아니고 칼로다가 베버렸지.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풀으려고 해서는 한도 끝도 없대. 예, 콜럼버스 달걀도 비슷한 얘기죠. 그죠? 들어봤잖아요. 달걀을 세우면 사실 달걀은 잘하면 쓴다. 콜럼버스가 성질이 급해서 그랬던 거지 잘하면 쓴다. 그거.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어떤 완전함을 추구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서 균형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라. 이게 중도주의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생애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수정주의에 대한 거부라고 하는 게 나와요. 수정주의가 뭐냐면 선정을 닦는 거.
이게 명상주의예요, 명상주의. 이게 선정이라는 선정. 이런 것들은 사람이 명상할 때는 행복하대.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깨어났을 때는 행복하지 않대. 그리고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대. 그러니까 이시영 박사의 명상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세요? 그런 거? 명상 캠프 비슷한 거? 그런 게 다 사기거든, 사실. 압니까? 모든 명상 관련된 것들이 거의 90% 이상이 사기입니다. 돈을 많이 내고 어딘가에 가. 그래서 합숙을 해.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은 이미 짜고 있어. 그래서 좋은 말만 해줘. 좋은 거 먹여주고 좋은 환경에서 돈 많이 받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수행이나 좀 하고 있고 이러면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직장을 나가면 끝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 조건 속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가 조건에 의해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거야. 제가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10억 모으기 뭐 이런 거. 그런 식 사고로는 10억을 모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행복이 무언가에 대해 생각해야 돼. 그게 중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적절성. 제가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불교 명상의 가장 큰 특징. 시중. 상황에 따른 적절성이에요. 때를 잘 맞춘다는 거죠. 살면서 그런 거 못 느껴보세요? 말할 때도 딱 치고 들어갈 때가 있고 분위기도 상황을 딱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생에 있어서 투자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 얼마 전에도 누가 저한테 그러던데 누가 자기 애 집 사준다고 해서 내가 사지 말라 했거든. 몇 년 전에. 왜? 우리나라는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리고 집 보유율이 국민 대비 96%예요. 그런데 왜 집 없는 사람들이 있느냐?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지금 노령 인구는 연금은 빈약하고 집만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집을 토해내야 돼. 결국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돼. 옛날에는 그냥 엉간히 살다가 죽으니까 괜찮은데 이제는 끝까지 살려면 집을 토해내야 돼. 그래서 어느 시점만 가면 부동산이 확 무너지게 돼 있어. 한 사람이 토하기 시작하면 지금은 버티고 있는데 한 사람이 토하기 시작하면 이게 투매로 나온다고. 주식도 그런 거고 전부 마찬가지야.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쫙 팔리게 되는 거고 깔리게 되는 거고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또 쫙 서로 땡겨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사는 때가 아니고 집은 빌려 쓰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길 집값만 계속 오르고 있고 자고 나면 또 오르고 서울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또 그 있었잖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용산 어떻게 좀 얘기했다가 또 오르고 환장하겠대. 꺼지는 건 큰 주기로 보면 꺼지는 건 100%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함부로 꺼트릴 수가 없는 게 부동산이 무너지면 경기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일본같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일본보다 더 심하게 될 거는 일본이 이제 한 10년 정도 백을 했는데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우리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인구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나가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걸 누가 후속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는 안 나와. 답이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국민연금도 그렇고 의료보험, 건강보험도 그렇고 재정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거는 왜?
나이 든 사람들은 많고, 그 치료 대상은 많고, 돈 내는 놈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예요? 신이라도 안 돼. 지 돈 갖다 넣지 않으면. 저건 뭐 누가 와도 안 돼.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꾸, 안 오르다더니 떨어진다더니 자꾸 오르고 있다고. 스님 때문에. 그때 샀으면 됐는데!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이제 치고 빠지고가 다 시중이죠. 시의 적절한 상황. 몰라, 저도.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이게 무슨 그 부분적인 거는,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져도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다고. 이렇게 떨어지는 않고, 그래프가 이렇게 돼가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 나라가. 방법이 없어. 애를 막 열심히 지금 여러분들이 닫힌 공장문을 열어서 쭉쭉 더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사실 아무도 대안은 없어요. 인구가 줄는 상태에서 대안은 없어요. 얼마 전에 통계에서 나왔거든요. 10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2,500만이다. 절반으로 준다. 절반으로 준다. 그리고 문제는 그 2,500만이 그냥 정상적인 2,500만이 아니고 노령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2,500만이야. 끔찍하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괜찮아. 왜? 그 전에 죽어. 100년 뒤에는 신경 안 써도 돼. 100년 뒤에 신경 안 써도 돼. 여러분 손자, 증손자 정도가 겪게 될 일이에요. 그 정도. 그래서 이 시중이라는 게 시의 적절성이에요. 그래서 행동도 시의 적절성이 필요한 거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저 시의 적절성만 딱 있으면 번뇌가 많이 생기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서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 멈출 때서 멈춰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이 생각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긴대.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시중. 이게 중도주의예요. 시중. 그 다음에 시중을 하면 적중. 적중했다는 얘기야. 맞췄다고. 들여 맞췄다고. 적중. 그리고 적중하면 어떻게 되냐면 득중한다는 거예요. 득중. 중을 얻는다. 그러면 언제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명상할 때 행복한 것은 행복이 아니고 산속에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돈 내고 행복한 명상센터 가서 행복한 거는 행복이 아니고 지금 자식이나 남편하고 찍고 볶고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만이 항상한 행복이 될 수 있대. 그게 안 무너지는 행복. 그래서 나중에 선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입전수수라는 게 있어요. 시부도 보면 입전수수. 그러니까는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어디로 오냐면 시장바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안 흔들리는 사람이다. 산속에서 조용한 데서 번뇌 없는 사람은 개도 그래요. 개도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탄이 뭐 행복지수가 높다? 제가 한번 가보고 나서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그랬거든. 가난한 나라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사기이기 때문에 결국 무너진다. 폐쇄적인 데서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적인 게 들어오면 바로 불행해진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를 다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놀이가 없어요. 놀이기구가 딴 게 없고 그냥 자연에서 다 채집해서 노는 거예요. 땅 따먹기. 그러면 그냥 돌멩이 하나 갖다가 이게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비석치기. 돌을 그냥 하나 주워와. 주먹만한 걸 하나 주워와. 비석치기. 자치기. 나무대기 몇 개 꺾어. 자치기. 그렇잖아요. 공기. 돌멩이 몇 개 주워서 공기. 그런 거 갖고 있다고 그래서 누가 행복하냐? 아무도 행복하고 아무도 불행하지 않아. 이유는 뭐냐? 그건 그냥 모두에게 주어진 거잖아.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때? 엄마가 야, 밥 먹어라! 이러면 그냥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무소유지, 무소유.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와갖고 또 땅바닥에서 이거 하고 있어. 땅끄지 같은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행복한 거야. 그게 놀이문화. 여러분의. 언제 그게 무너졌는지 알아요? 동그란 딱지가 들어오면서.
이거는 돈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화폐 개념이라 일종의. 도시락을 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도시락을 콩자반 김치 한 반 전체가 그렇게 싸울 때는 콩자반 김치가 아무도 불행을 주지 않았어. 그런데 누군가가 계란을 붙여오고 밀가루 들어간 그 분홍색 소세지를 싸우면 내가 불행하기 시작해. 아이씨,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렇게.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비교를 통해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탄이나 이런 식으로 갇혀있는 행복은 절대 오래갈 수 없다. 그런 외부적인 자본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금방 무너진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조사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남한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을 수도 있다. 우리보다 북한이 못 사는 건 100%입니다. 하지만 행복지수는 달라요. 왜? 모두가 못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봐. 그냥 행복했고 왕따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행복이 없었어요? 어때? 생각해보세요. 지금이 그때보다 더 풍요롭고 더 편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때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생각이 약간 달라요. 그 시절에도 행복은 있었다. 그 땅끄지 같이 거기서 그냥 땅 따먹기 이렇게 흙바닥에서 이렇게 놀다가 엄마한테 야 이놈 새끼 이거 옷을 이렇게 더럽히면 되겠어? 이렇게 한딱 맞고 이런 식으로 거지같이 살았지만 나름의 행복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와서 밥 먹고 졸고 있을 때보다 행복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더 지금 편한 건 맞아. 몸이 편하지. 그때는 뭐 쉽게 말해서 뭐 우물 내서 물도 떠와야 되고 영 불편했지. 근데 지금 뭐 물만 틀면 뭐 뜨거운 물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잖아. 보일러도 그때는 여러분 세대는 뭐 장작부터 시작했을 거니까 연탄 이전 세대부터 있잖아 지금. 산에 가서 갈비 주워오고 갈비를 뜯는 게 아니고 갈비를 주워오지. 갈비 몰라? 공부 살린 갈비 몰라? 산에 가면 솔잎이나 이런 게 이렇게 따게 하고 이렇게 쌓여 있잖아. 그거 갖다가 뗐잖아. 그 화력도 별로 안 좋아.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는 산에 가면 이런 부엽토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맨 땅이었다고 전부. 그걸 다 갖다가 사람들이 불에 떼서. 근데 오늘날은 그게 너무 많이 쌓인 거지.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불 한 번 나면 그것 때문에 불을 못 끈다는 거 아니에요. 위에다 물을 부어도 밑에서 안에서 계속 타고 있다가 물 좀 없어지면 얘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불이 죽은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갈비요, 갈비. 네. 여러분 세대에는 그런 걸 하러 막 댕기고 이러던 시절인데. 왜요?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보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그 시절에 그런 거만 하고 다니고 이러면 지금보다 진짜 힘들었던 건 맞죠. 행복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게 조건하고 달라요. 물질적 조건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것은 그 안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대전제를 막 설정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걸로 명상주의를 바꿔요. 그게 수정주의의 거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 아닌 중도주의는 깨어있는 데서 소소영령한 거예요. 선종으로 말하면 성성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명상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인도 이런 수행 문화의 어떤 흐름이에요. 흐름. 더 이상 쉽게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아요? 그냥 염불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염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